네, 안녕하세요. 예, 한국사 재원쌤입니다. 처음 뵙죠? 네. 이제 한국사에 대한 여러 가지 시험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최근에 좀 이슈화되고 있는 과목이 이제 한국사가 되고 있어요. 신문 기사나 요즘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서 종종 나오기도 하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과목이 되고 있다? 저는 좀 이 말이 조금 우리가 떼는진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하면 한국사 같은 경우는 원래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조상과 조상분들이 어떤 지혜와 슬기를 배울 수 있는, 또한 그 조상분들께서 우리를 민족을 지켜오시면서 지금 현재가 우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사 같은 경우를 이제 많은 강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사 강의를 초점을 맞추는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제 조금, 낮은 단계, 그러니까 약간 좀 더 한국사를 쉽게 풀어갈 수 있는 이렇게 이야기 형식과 또 그 다음에 꼭 알아야 될 부분을 초점을 많이 맞출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에 있던 한국사 수업에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수업의 틀을 보시면 어떠한 암기 형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요, 저는 좀 그걸 배제할 겁니다. 네. 주로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어떤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이러한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 이런 형식으로 좀 진행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아마 한국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은 아마 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도 크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한국사 시험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자, 한국사는요,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서부터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업을 듣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사 같은 1년에 총 4번 시험이 있어요. 네, 1월달, 5월달, 8월달, 10월달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어떤 급수를 좀 다 나뉘어서 했지만, 요즘 최근에는 이 급수를 이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급 같은 경우는 3, 4급, 네, 고급 같은 경우는 1, 2급을 우리는 구분을 합니다. 아마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를 아마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벌써부터 한국사능력검진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도 가능하시고요. 지금 여러분들 듣는 사이트, 우리 이스펙 여기 지역, 이 안에서도 이 시험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시면 더욱더 내가 이걸 준비하는 이유가, 또 내가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그런 부분을 자세히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같은 경우는요, 요즘 최근에 또 이제 좀 약간 필수 과목으로 지정되고 있어요. 쉬운, 가장 간단한 게 작년도에, 지금 현재 고1이죠. 이제 2017년도 이제 수능, 예, 이제 한국사 정시 과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절대평가이다 보니까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또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관련된 문항을 수능과 연관시켜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일석이조 아니면 일석삼조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어요. 또 요즘 최근에는 임용고시나 또 외무고시 이런 어떠한 국가 이제 시험에서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어떤 자격을 주어주는 이런 시험이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가끔씩 저도 시험을 봐요. 저 시험 안 보는 게 아니고 저도 시험 보는데, 이제 한 세단을 가거나 또 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시험을 보러 갈 때 가끔 따라가기도 해요. 제가 따라가 보면은요, 이제 예전에는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이 느껴졌지만 요즘에는 성인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또 되게 나이 드신 분들께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한국사 같은 경우를 크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고요. 좀 제가 이제 수업을 지금 진행하는 부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사에 대한 약간 초점, 그러니까 어떤 시작의 이야기 형식으로 쉽게 풀어드린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공감을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요, 아마 저희 이제 사이트에 보시면 유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유인물이요, 제가 예전에 올린 게 좀 있는데, 예전에 올린데 좀 약간 변화를 줄 건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4가지 장이 나올 거예요. 4장이요. 첫 번째 장 같은 경우는 내용 정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두 번째 장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수업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셔도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적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장을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 자료, 우리는 그걸 흔히 사료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료실과 필수 자료 정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어떠한 이제 지문, 우리 알아야 될 지문이나 또 그 다음에 유물, 이런 것들을 제가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수업에서 같이 연관시킬 거고요. 마지막 장, 4번째 장 같은 경우는요, 항상 지금 우리가 배운 그 강의에
관련된 문항이 한 4문항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문항을 넣고 싶지만 이제 어떤 수업적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문항 4문항을 넣어놨고요. 자, 이것은 이제 제가 뭐 20회 이후의 부분을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제풀이하거나 그럴 때 한번 풀어보시라 말씀드린 거고, 좀 그 전에 한국사능력검정 시험 그 전에 있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좀 더 쉬워졌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그러한 예전 문제를 통해서 오늘날을 다시 한번 오늘 지금 최근에 시험 보는 것을 연관시키기 위해서 한 4문 정도 나왔거든요. 그것 또한 수업에서 저희가 문제풀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많이 이제 공부하시고 하시면서 저도 이제 막 설명을 드리지만 새로운 공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많이 찾아봐요. 제가 뭐 이제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지도한다면 더 좋겠지만 저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입장에서 같이 수업을 하면서 같이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면은 좀 더 여러분과 저희가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 1강에 우리 역사의 시작과 최초의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오늘 좀 배울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웠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익숙하고 어쩌면 역사에 대한 불태운 의지를 표출했던 시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거는 우리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그렇죠? 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알아, 이 정도 나도 알지 라고 시작을 하죠. 좀 약간 쉬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알아낼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오늘 배운 부분이 바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번에 무조건 나온다는 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작이 반이잖아요. 그쵸? 항상 1번부터 50번까지 있어요. 근데 1번 문제부터 틀리면 어때요? 기분이 에이 시험 보기 싫어. 1번부터 어려운 문제 나왔어. 에이 하기 싫어.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1번 문제 좀 쉬워요. 근데 오늘 배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분을 배울 텐데 어떠한 글에 대한 설명보다는요.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등장하는데 1번 문제는 대부분 유물 문제입니다. 유물에 대한 부분을 좀 구분을 좀 많이 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또 역사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러한 지식 같은 경우도 첫 시간인 만큼 제가 지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역사의 시작, 역사를 좀 알아봅시다. 역사라는 것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한자 못 적는 한자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예, 역사는요 이렇게 적는다고 합니다. 이게 역자래요. 그 다음에 사자는 이렇게 적습니다. 자, 역자는 무슨 역자인지 혹시 아십니까? 역자는요, 길러낼 역자라 말을 해요. 지낼 역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낼 역자의 이 사자는 역사 사자라 말을 하는데 여기선 제가 기록 사자라 말을 할게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것은 이제까지 지내왔던 역사, 다시 말해서 어떠한 유물 중심, 어떤 유적 중심에 있는 사실로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록의 역사라 말하지 않았나요? 어떠한 그 역사가의 그 저술에 관련된 기록의 역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역사는 시작이 돼요. 별거 아니죠? 그런데 이 역사 같은 경우는요, 사실, 기록 이런 것들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글로 표현하지 않은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제 위에다 적을게요. 얘보다 먼저 일어난 시대. 먼저 선자를 한번 적어보죠, 제가. 자, 먼저 선자, 당역사 숫자죠. 자, 이건 뭡니까? 그럼 선사시대 아닙니까? 다시 말해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요, 문자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흔히 문자의 사용 여부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이 선사는 문자 사용을 하지 않았다, 얘는 했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우리가 역사와 선사를 구분한 거예요. 쉽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역사 선사를 구분할 때 제가 좀 약간 이 말씀 드렸죠? 이 부분은 좀 많이 쉬운데 제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과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게 아마 첫 번째 역사의 정의에 나오는데요. 과거에 있던 사실, 조사에 기록된 과거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를 주장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게 랑케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이런 학자가 있는데 얘는 이제 말 그대로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객관적 증거물을 통해서 역사를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실증주의적 역사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서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지금 첫 시작을 하지만
뒤로 가면은 일제감정시가 나옵니다. 그때 가면요, 실중지 사학자가 등장하는데 진단학회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랑케 역사는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걸 주장을 많이 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저는 이걸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기록의 역사를요. 왜냐면 기록의 역사 같은 경우는 우리 이런 카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신채호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제 이 신채호와 카에 대한 부분은 뭐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역사는 해석하에 따라 달라진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대한 부분과 현재의 역사를 교류하는 것이다. 해석이 달라진다. 그럼 쉽게 표현을 해볼까요? 일제강점기 때 같은 경우에 역사는 일본들이 우리의 강압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역사 왜곡이 많지 않았을까요? 지금 그것을 고쳐가는 과정에서 많이 부딪히고 있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이렇게 이 기록의 역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당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다라는 표현을 좀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가면 신채호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 사학자이거든요. 이 민족주의 사학자, 뭐 박은신과 더불어서 이런 주관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신채호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를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알아두셔야 될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신채호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유인물에 대한 부분에 지금 1번과 2번에 대한 설명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역사? 좀 복잡한 것 같죠? 자, 그럼 쉬운 거 할게요, 이제. 자, 선사시대 가볼게요. 자,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흔히 뭐냐? 말 그대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은 기록이 남지 않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상상력과 어떤 추론하는 부분이 더 강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 구석기와 신석기가 됩니다. 좀 더 앞으로 가볼까요? 더 옛날로 가볼까요? 자, 다윈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이 종의 기원 하면서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혹시 이런 인물 들어봤나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들어봤죠. 근데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팔렌시스란 말이죠. 최근에는 이제 무슨 말을 쓴 거냐면 이게 교과서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옛날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호모 에렉투스, 호모 사피엔스 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교과서 좀 바뀌다 보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팔렌시스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더 자세하게 구분한 거고요. 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베이징 자완이라는 흔히 말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게 호모 에렉투스라 말을 하거든요. 또 그 다음에 뭐 호모 사피엔스라 불렸던 것이 이제 발음 너무 힘든데요, 이거 진짜. 네르탈렌시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류 기원 이런 부분은 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마지막 같은 경우는 크로마뇽이라 말하면서 현생 인류와 가장 집된 조상이라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해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 원래 사피엔스였는데 사피엔스로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러한 인간이 이렇게 진화되면서 우리가 구석기를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인간의 생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한국사는 사실은 살짝 별개고요. 이런 것들은 좀 나오기가 힘듭니다. 자, 그럼 구석기를 좀 알아볼게요. 자, 구석기에 대한 부분과 신석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흔히 선사라 말을 합니다. 먼저 뭐 얘네들의 구분이 가장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먼저 이것부터 쓸게요. 공통점부터. 자, 공통점에 대한 것을 3개를 좀 적어볼게요. 첫 번째 공통점은 석이 들어갔네요. 무슨 석일까요? 네, 돌석입니다. 돌을 사용했다. 이러한 점을 첫 번째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 이 당시에는요. 뭐 농사에 대한 언급은 좀 이따 하겠지만 이 당시에는 주로 동물을 잡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뭐 또는 뭐 수렵 채집, 과일을 따먹거나 이런 것들. 다시 말해서 뭐 수렵, 사냥이죠. 그 다음에 채집, 그 다음에 어록, 물고기 잡기 이런 것들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좀 힘을 주고 싶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바로 무슨 사회니? 이 당시는 평등사회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 시대부터는 우리가 흔히 역사시대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게 우리가 청동기인데 청동기 때부터는 어떠한 문자가 사용되기 때문에 기록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구분을 해볼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자, 구분. 먼저 구석기와 신석기를 구분했을 때, 자, 첫 번째 시기적으로 구분을 해볼게요. 시기적으로는 얘는 약이란 표현을 쓸 수 없네요. 그냥 70만 년 전이에요. 70만 년 전. 굉장히 오래전이죠? 근데 신석기 같은 경우는 약 10,000년 전이다. 라는 10,000년 전. 근데 요 말을 제가 좀 바꿔볼게요. 뭐로 바꾸냐면 기원전 8,000년경 요 말과 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이거는 이제 알긴 아는데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상식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기원전이란 말 같은 경우를 좀 제가 구분해 볼게요. 기원전도 기원 후도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2014년도 아닙니까? 2014년도는 기원 후입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죠, 제가. 먼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지금 우리 지금 2014년도 요 시대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 기원 후 이렇게 말을 해요. 기원 후는 우리가 AD라고 말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기원 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기원 전은 다시 말해서 뭐 BC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AD와 BC, AD, BC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게요. 먼저 그러면 BC란 것은 Before Christ.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때 태어나신 거죠. 두 번째 AD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노 도미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건 뭐냐면 주님의 시대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난 이유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우린 기원 전과 기원 후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 좀 이것도 이 세기 몇 세기다 이런 말 하죠. 요걸 또 헷갈리시는 분도 많이 계세요. 자, 질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제가 그럼요. 자, 저는 7자를 좋아하니까 77년. 77년은 몇 세기일까요? 0세기인가요? 1세기인가요? 이건 1세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세기라는 것은 100단위로 끊는데 100에다가 1을 더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앞에 0이 숨어져 있는 거잖아요. 여기다 1만 더하시면 세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1443년도 1443년 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열심히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보시는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한글 훈민정음 있죠? 이것이 창제된 날입니다. 그럼 요건 몇 세기일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단위에다가 플러스 1만 하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몇 세기 되죠? 바로 15세기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한글은 15세기에 만들어 창제된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유식하게 말씀해 주세요. 더 유식하게 1443년 말씀하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2014년도잖아요. 2014년도는 지금 우리 몇 세기라 하죠? 그렇죠. 21세기가 그래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기 구분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몇 세기입니다, 몇 세기 전반이에요, 몇 세기 후반이에요 이런 말을 할 때 그때가 몇 년 몇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역사 공부할 때 크게 도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 자, 요거는 그냥 다 아실 거라 믿고요, 이제. 자, 이제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제가 구석기와 신석기 이제 시작을 계속 해볼까요? 자, 구석기 이제 우선 도구를 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이번에는 구석기 도구는 뭘까요? 맞습니다. 뗀석기입니다. 뗀석기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해서 주먹도끼, 긁게, 찍게, 떼었대요. 돌에서 이렇게 떼어서 이런 거. 그냥 이걸로 그냥 동물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정확히 좀 말씀드리면 구석기 때 같은 경우는 빙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큰 동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중간에 제가 생략을 했지만 중석기 시대라고 있습니다. 중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따로 우리가 구분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근데 중석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때는 이제 빙하기가 이제 끝나고 이제는 이제 해수면이 빙하가 녹았으니까 해수면이 이렇게 올라왔겠죠? 그럼 굉장히 어떻을까요? 따뜻해졌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이런 큰 동물들이요, 굉장히 날쌔고 작은 동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옛날 큰 동물은 이런 뗀석기로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이 날쌘 동물이 등장하다 보니까 이 도구 또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 도구가 이제 어떤 도구로 바뀌냐면 이음 도구라고 말을 하면서 이음 도구는 어떻게 여기서 이런 거죠. 이러한 막대기가 있으면 돌에 이렇게 엮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을 이음도구라 말하는데 이렇게 날쌘 놈을 잡기 위해서 이음도구, 순배 찌르게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것은 이제 참고로 알아주시고 신석기 때는 이러한 생활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다시피 이런 것들은 이제 돌을 갈아서 하는 간석기가 이제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간석기에 크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할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어떠한 돌괭이, 돌낫, 여하 등등등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느낌 듭니까? 괭이와 낫. 이건 어떤 느낌 들고 있죠? 네, 맞습니다. 농기구예요, 농기구. 농기구. 그러면 농사가 시작됐나? 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도 말씀드려야 될 것은 바로 가락바퀴와 그 다음에 뼈바늘입니다. 가락바퀴, 뼈바늘, 좀 이따 제가 가락바퀴 유물짝 한번 보여드릴 거거든요. 근데 가락바퀴와 뼈바늘은 바로 우리를 뭘 할 수 있다? 의생활, 뭐 또는 그물을 만들었다.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좀 유추 좀 해볼까요? 농기구에다가 의생활에다가 그러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살았나 보네? 네, 맞아요. 무슨 말이냐는 거냐면 바로 이제 주거지를 좀 제가 설명할 겁니다. 주거지는 이 구석기 지역 같은 경우는 동굴과 그 다음에 막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집을 만들었다라는 표현보다는요, 막 지어진 집에서 바로 이제 들어가 생활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제 이때 어린 아이들이 이제 말하죠. 아빠, 우리 또 이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러한 것들에 아까 말씀드렸죠. 수렵, 채집, 어로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뭐 식량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게 뭐 큰 피해를 보거나 뭐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알다시피 이동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동굴과 막집을 찾아다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 이 신석기 같은 경우는요, 이때는 웅집이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웅집은 집을 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땅을 파고 졌기 때문에 이거는 반지하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화덕, 이런 것들. 온돌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온돌 있는 시대는 청동 넘어가야 돼요. 온돌 시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웅집이 있었다는 것은 또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착을 했구나. 그러면 아까 의문점 풀리고 있죠? 농기구에다가 있으니까 농사를 졌기 때문에 그 농작물이 이제 재배되기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착까지 이제 연결될. 자, 그리고 요 융지로 가봤더니 요러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게 있더라고.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이게 바로 뭐냐면 빗살무늬토기예요. 빗살무늬토기. 빗살무늬토기 같은 경우는요. 자, 볼까요? 빗살무늬. 저는 이렇게 좀 유추하고 싶어요. 빗살. 이 빗살이 왜 그려놨을까라는 점. 신석기 시대 때 빗살을 그린 이유는 비가 오지 않은 시기에 비가 오기를 기원하는 거예요. 비가 오기를 기원한다? 되셨나요? 자, 그 두 번째. 아까 제가 웅집을 땅으로 팠다 말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위 아래에 이런 뾰족한, 바로 이제 어떠한 그 땅에다가 묻어두는 이런 형식으로 했다. 그래서 빗살무늬토기, 이거는 이제 흔히 저장 또는 뭐 그거죠, 곡식을 뭐 데워 먹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용됐겠죠, 뭐. 그쵸? 그러면 빗살의 무늬는 비가 오지 않았다, 비가 오기를 기원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그럼 이 당시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농사를 졌을 때 농사에 벼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니죠. 벼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점. 다시 말해서 이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쓰는 겁니다. 바로 밭농사 중심이었다. 뭐 조, 수수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수라 적었네요. 밭농사 중심이었다는 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꾸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자꾸만 이 벼농사 같은 경우를 지금 언급을 하는데, 벼농사의 시작, 벼농사 짓지 않았어요. 이거의 시작은 청동기 때 가서야 가능한 겁니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석 때 짓지 않았습니다. 요거 좀 강조할게요, 제가. 자, 이렇게 좀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구석기 같은 경우와 신석기를 비교할 때 지금 잘 보시면 구석기는 간단히 적고 신석기는 좀 제가 좀 많이 적고 있는 모습 보이죠?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신석기 시험 많이 나와요. 구석기는요, 그럼 비교 대상일 뿐이지 구석기를 딱 지적해서 내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그리고 구석기 이거 임대 나왔다 해서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쉬운 편이기 때문에. 또 근데 신석기 같은 경우는 좀 내용이 좀 많고 이때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뭐 또 이런 말 해볼까요? 주로 생활이 이때는 무리 생활을 합니다. 무리 생활이요? 무리라는 것 같은 경우는 때를 지어서 동물을 잡았다는 소리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큰 동물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그쵸? 혼자 힘이 센 사람이 잡으면 괜찮겠지만, 그러니 많은 무리들이 같이 함께 동물을 잡는 경우 생겼다고 해요. 그럼 일단 뭐로 바뀌냐? 요런 게 생기네요. 시족사회가 부족사회로 바뀌네요. 그럼 시족은 뭐 아시다시피 뭐 아버지, 어머니의 뭐 아들, 딸들. 부족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시족들이 합쳤다는 소리 아닙니까? 요건 이런 거예요. 이 시족 같은 경우가 다른 시족과 이제 경쟁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제 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시족과 시족이 합쳐진다. 그럼 시족과 시족 합쳐지는 건 어떻게 하면 합쳐질까요? 네, 맞아요.
결혼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시족과 부족 요 사이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냐? 족외혼이 일어난다. 그 바깥의 민족과 혼인을 통해서 이제 부족이 된다라는 말 쓰고 있는 거예요. 요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2강에서 조계혼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할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나라별로 구분하거든요. 요러한 것들 이제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또 부족하면은 이 부족 안에 이제 부족장도 등장하고 여러 가지 등장했지만 이 당시에는 농사 어떤 기후를 움직이는 사람의 힘이 굉장히 강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뭐 예를 들면 신앙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 신앙은 이제 제가 애니미즘. 뭐 간단히 말할까요? 애니미즘은 애니멀 하면서 동물이구나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물 숭상이에요. 자연물. 산, 뭐 강, 뭐 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두 번째는 토테미즘. 얘 같은 경우가 바로 특정 동물이에요. 요거는 좀 제가 강조를 할게요. 토테미즘은 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토테미즘 하면은 떠오르는 게 우리가 곰을 믿는 부조, 호랑이 믿는 부조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고조선 배웠을 때 삼군 유사에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사실은 이렇게 표현할까요? 신석기 때 시작이 된 것이지 청동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요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요. 마지막은 뭐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뭐 쉽게 말할까요? 뭐 무당, 굿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 기후적과 연결된 경우가 많고요. 이 당시에 어떤 보면은 제사를 드리는 경우를 또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뭐 요렇게 우리는 구분을 해봤고요. 요번에는 이제 마지막 구분할 게 뭐냐면 다시 말하지만 이런 글보다는 유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구석기 때 보면은 뭐 공주 석장님이 적혀 있는 거 유물 보시면 연천 전곡리, 제천 전말동굴, 동굴 나왔네요. 무슨 리 나왔네요. 그런데 이런 명칭 유적지 외우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요거 명칭 유적지 외우는 게 왜 안 중요한 이거 뭐냐면 요즘 옛날엔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암기를 많이 했던 시기 때 이런 것들을 흔히 외우고 했는데 종종 요거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신석기 때 딱 두 유적지만 알면 돼요. 어디? 바로 제주 한경고산리. 제주 한경고산리 같은 경우는 꼭 알아주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서울 암사동. 왜 암사동에 웅집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 요 두 개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무슨 말이냐면 구석기와 신석기 특히 그런 아까 말했던 제주 한경고산리나 뭐 아까 말한 서울 암사동 그 지역 가봤더니 이 신석기 때 사람들 어떻게 이제 강가와 바닷가 이런 지역에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물을 구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쵸? 이러한 말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강조할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이런 물을 구한다? 그럼 농사, 정착, 문의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러한 것도 우리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 바로 신석기 혁명이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농업혁명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정보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농업혁명 다음에 산업혁명 다음에 정보혁명.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그 시작의 혁명이 바로 농업혁명. 바로 신석기 때부터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구석기와 뭐 신석기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청동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지우도록 할게요.